혹시 이 흑백 사진 속 풍경 어디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소달구지가 흙탕물을 튀기면서 지나가고 있고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다닐 수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질퍽한 시골길입니다. 1960년대 농부들이 땀 흘려서 배추를 기르던 아주 평범한 농촌이었죠.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장소가 바로 지금의 강남구 압구정동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던 작은 마을이었죠. 다들 그냥 강 건너 촌동네에 나면서 외면하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누군가는 그 질퍽한 진흙탕 속에서 황금의 냄새를 맡았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이 볼품없는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직접 1963년부터 올해까지의 공시지가 데이터를 한번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평당 100원에서 200원 하던 땅값이 현재 주요 상업지구는 평당 5억 원을 그냥 가뿐히 넘어섭니다. 수백만 배가 폭등한 거죠. 네, 단순 계산으로만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자산 가치의 폭발이 바로 이곳 우리가 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말죽거리에 땅이라도 좀 사두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강남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행운의 도시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의 거대한 의지에 의해 기획되고 권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또 자본에 의해 완성된 치밀한 기획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부는 왜 강북의 기능을 억제하면서까지 강남을 키워야만 했을까? 둘째, 경기고, 서울고 같은 최고 명문 고등학교들은 왜 하루아침에 논바탕 가운데로 이사해야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이 과거의 설계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2의 강남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1970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말죽거리, 지금의 양재역 근처로 한번 가보죠. 평생 배추 농사만 지어온 김씨라는 농부와 정보를 가진 박여사라는 두 가상 인물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김 씨 같은 농민들 입장에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니,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뚫는다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내 금쪽 같은 밭을 내놓으라니 보상금이라고 주는 게 고작 평당 200원. 이걸로는 서울 변두리 전셋집도 못 구하는데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겠죠. 옆집 사람은 버티다가 공무원들한테 멱살까지 잡혀갔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리고요. 김 씨에게 강남 개발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지프차 한 대가 멈춰서고 박여사가 내립니다. 이 박여사는 김 씨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이 땅을 보고 있었죠. 그녀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답답하시네. 지금 저기 제3 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 공사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 다리만 완공되면 명동에서 여기까지 차로 15분이면 와요. 정부가 왜 경부고속도로를 여기에 뚫겠습니까? 사람과 돈, 물건을 전부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신호잖아요. 제가 평당 500원 쳐드릴 테니 저한테 파세요. 결국 김 씨는 국가가 제시한 200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의 땅을 팔고 강북으로 떠납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부의 격차를 만드는 첫 번째 핵심 원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작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김 씨에게 땅은 그저 농사지을 흙이었지만 박 여사에게는 국가의 혈관이 뚫리는 핵심 입지였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박 여사는 단순히 감으로 투자한 게 아니에요. 당시 고위층이나 도시계획에 관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보가 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북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으로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라는 거대한 계획, 즉 정책의 방향성을 미리 읽었던 겁니다. 당시 서울의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했나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죠.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서울 강북 인구는 60년대 말에 이미 500만을 넘었었습니다.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당시 박정희 정부는 두 가지 거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보 위협입니다. 만약 북한이 다시 쳐들어와서 한강다리가 끊기면 수백만 서울 시민이 강북에 그대로 고립된다는 공포.
6.25 때 트라우마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한강다리를 너무 빨리 폭파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그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도시기능 마비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강북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 서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영동개발계획, 즉 강남 개발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도시 계획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건 강제 이주 작전에 가까웠습니다. 정부의 차이가 곧 부의 차이로 직결되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획상품 강남은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졌을까요? 저희는 강남을 대한민국 부의 블랙홀로 만든 3가지 완벽한 조건, 이른바 절대 반지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마치 영화처럼요, 이 3가지 반지가 하나의 손에 끼워졌을 때 그야말로 폭발적인 힘이 발휘된 거죠. 그거 흥미로운 비유네요. 첫 번째 반지는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반지는 바로 인프라입니다. 사람의 몸에 혈관을 뚫어서 피를 돌게 하는 작업이었죠. 그 시작은 1970년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건 강남의 척추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부자들만 타고 다닐 길을 왜 만드냐고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정부는 그냥 밀어붙였죠. 수출수도 경제의 핵심 동맥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고속도로의 시작점이 바로 강남 한남대교 남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결정타가 지하철 2호선이었죠. 제가 알기로 원래 노선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보셨습니다. 원래 지하철 2호선은 왕십리에서 영등포를 잇는 그냥 도심 노선으로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강남을 크게 한 바퀴 도는 지금의 순환선이 된 겁니다. 이게 강남 개발의 신의 한 수였죠. 강남, 잠실, 서초를 잇는 이 초록색 라인이 강남의 땅값을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당시 도시계획 문서를 뜯어보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방식이 나옵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시 정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들에게 개발 이익을 주는 대신에 땅의 일부를 기부받았어요. 이 땅을 채비지라고 부르는데 정부는 이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 비용을 대거나 아니면 건설사에게 공사비 대신 넘겨줬습니다. 아, 건설사에게요. 그럼 건설사는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에 돈을 버는 구조였죠.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들이 바로 이때 강남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으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 기업, 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시스템이었죠. 알겠습니다. 도로 깔고 지하철 뚫는 하드웨어를 까는 게 첫 번째 반지였군요. 하지만 아무리 길이 좋아져도 살던 동네를 떠나는 건 큰 결심이잖아요. 뭔가 등을 떠미는 아주 강력한 한 방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반지가 훨씬 더 노골적이고 강력했습니다. 바로 정책, 구체적으로는 강북 억제 정책입니다. 강남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북에 숨통을 조인 거죠. 숨통을 조였다니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쪽 어항에 물을 퍼서 옆 어항으로 강제로 옮기는 것과 같았어요. 강북 지역에는 백화점, 시장, 유흥시설처럼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신규 허가를 일절 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북에 있던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금의 반포동으로 강제로 옮겨버렸고요.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핵심 공공기관들도 줄줄이 서초동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사람과 돈이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길을 틀어막고 유일한 출구를 강남 쪽으로만 열어놓은 셈입니다. 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정책이었네요. 인프라가 혈관을 뚫는 작업이었다면 정책은 피를 강제로 그 혈관으로 흐르게 만든 셈이군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망설였다고요? 네, 1970년대 중반까지도 강남 아파트에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길이 뚫리고 기반시설이 들어와도 결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당시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 같은 전통의 명문고들이 전부 강북에 있었으니까요. 아, 여기서 마지막 반지가 등장하겠군요. 허벌판 눈밭 한가운데로 학교들을 다 옮겨버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동창회나 학부모들 반발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그때? 물론 반발이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이 명문고 이전이 마무리되고 소위 파락군이 형성된 1980년대 초반부터 강남 집값이 2차 폭등을 시작합니다. 아, 네. 한국 부모들의 그 뜨거운 교육열이 강남 아파트 값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기둥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와, 이제 정리가 좀 되네요. 인프라라는 혈관을 뚫고 정책으로 사람들을 등 떠밀고 마지막으로 교육이라는 욕망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이 세 가지 반지가 완벽하게 맞물린 곳이 바로 강남이었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도시계획 사례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강남 개발을 단순히 투기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짜인 국가의 생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목적은 안보였습니다. 안보요? 도시개발과 안보가 대체 무슨 관련이죠?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뭐 도시 미관이나 아니면 교통량 때문이 아닐까요? 그 길들은 비상시에 전투기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즉, 정부는 강북에 함락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한강 이남에 제2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예비 수도이자 방어 기지를 구축한 겁니다. 와, 잠깐만요. 강남대로가 전투기 활주로요? 저도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도로가 이상할 정도로 넓고 직선이긴 하네요. 와, 좀 소름 돋는데요? 안보 외에 또 다른 숨겨진 목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통치 자금의 저수지로서의 역할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외교 문서를 보면 당시 정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금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강남 땅값이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확보한 채비지를 비싼 값에 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었죠. 잠깐만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아는 강남 불패 신화라는 것도 결국 국가가 만든 거대한 거품 아니었을까요? 뚫는 핵심입니다. 강남 불패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강남을 좋아해서 살기 좋아서 생긴 신화가 아닙니다. 국가가 강남이 망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기업, 금융기관, 교통 인프라, 그리고 엘리트 계층이 모두 강남이라는 공간에 인질처럼 묶여있는 겁니다. 만약 강남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셧다운될 수 있습니다. 아, 국가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강남의 가치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강남 불패 신화의 진짜 모습인 거죠. 자, 이제 역사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배추밭이 황금밭으로 변하는 연금술의 공식을 알게 된 셈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 말죽거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설계도를 가지고 2026년의 말죽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한 경제학 팀이 강남 개발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넥스 강남을 찾는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떤 것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뭔가요? 첫째, 정부의 강제성이 개입된 곳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곳이 아니라 정부가 여기를 반드시 키우겠다고 법으로 지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곳 말입니다. 국가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투영된 곳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수도권의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GTX 환승 거점 같은 곳들이 1970년대 강남과 비슷한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번째 기준은 일자리가 먼저 들어가는 곳을 봐야 합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짓는 신도시는 결국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이 진정한 자독도시가 된 건 테헤란로에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부터였거든요. 대기업이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사옥을 올리는 곳, 그곳에 고소득 직장인이 모여들고 그들을 위한 학군과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도시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다시 돈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을 사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죽거리의 농부 김 씨는 변화의 시간을 버티지 못했지만 박 여사는 버텼습니다. 강남 개발도 20년 이상 걸린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책이 발표되고 첫 삽을 뜨고 완공될 때까지 수많은 위기와 등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확실하다면 결국 엉덩이 무거운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말죽거리의 진흙탕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한 화려한 빌딩 숲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화려한 도시의 시작은 볼품없는 흙바닥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이 설계도를 통해 여러분만의 흙 속의 진주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 얘기 들으시고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경제 지식을 얻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 스토리텔러 행복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